자, 안녕하세요, 수험학교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등 후기 때 그 시각적 의학과 이제 농서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시각이라는 말부터 그 좀 상기하고 먼저 지나가야 될 텐데, 시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사실에 근거하는, 사실에. 그래서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시각이라고 하죠, 보통. 예. 오늘날 이제 팩트체크처럼 이게 이제 형이사학적이나 거시에 의거한 거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실에 근거해서 경험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의학과 농소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성리학적 가치관이라든지 뭐 우주관, 형이사학적인 어떤 세계관을 통해서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임상치료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의사가 환자를 이제 진찰하면서 축적된 경험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의학이 뭐냐면 그 허준의 동의보감이죠. 허준의 동의보감. 이 허준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강해군 때 사람인데, 이 강해군 때는 이제 어떤 시대예요? 임진한 이후죠. 그래서 임진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도 확대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처럼 뭐 약국이라든지 병원이 많지 않았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동의보감이에요. 이 동의보감은 그 중국의 비싼 약재가 아니라 한약 있죠, 한약. 한약이나 우리 약재,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갖다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동의보감의 동의라는 뜻은 어디를 뜻하냐? 우리나라 의학을 뜻하죠. 그런데 중국의 의학은 크게 두 개가 있죠. 북이, 남이. 그래서 저쪽 그 하북 지역, 강북 지역을 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의 의학을 남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견한 동의, 우리 동쪽의 의학을 이제 강조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학이 중국의 의학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허준은 시각적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의보감에는. 그래갖고 공상적 이론을 배격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형이사학적이나 성리학적 어떤 가치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인체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성을 되게 중요시 여겼고, 이런 지식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병에 대한 해석과 약 처방을 수록을 했고, 그다음 출전과 민간 처방도 같이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출전이나 민간 처방을 바탕으로 본인의 경험 기록했다. 이 출전이라는 것은 예전의 기록이죠. 예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래서 동의보감은 허준이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그걸 이제 편찬을 한 거고, 그 편찬 시기가 강해군 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선조 때부터 시작했어요. 선조 때부터 그 선조의 명을 받고 이제 왕명을 받고 이제 하다가 강해군 때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허준의 동의보감은 상당히 중요한 책이고, 그 당시 이제 많이 읽혔던 책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게 정약용의 마가해통이죠. 그 예전에 그 얘기한 것처럼 이 마가해통이나 마가는 뭐냐면 마진을 말해요. 마진. 마진은 뭐냐면 홍역이죠. 홍역. 그래서 그 당시 유아 3학년에 제일 높은 2대 병이 있었어요. 홍역하고 그 다음에 천연두죠. 그중에 홍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놨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어릴 때 홍역을 앓고 나서 그때 이제 치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사람이 처방을 모아가지고 정리한 것이 마가해통이고, 그 브로폰에 같이 뭐도 실어놨냐면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종두법. 종두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알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우두법 있죠? 우두법도 요때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두법이 지성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조선 후기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확산된 것은 구한말 때 이후부터죠. 그래서 이런 홍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천연두는 널리 이제 치료하면서 나중에 얘기지만 유아 사망률이 어떻게 되죠? 확 낮춰졌죠.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70년대 쪽이 태어나신 분들은 여기 보면 불주사 맞은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80년대 초반까지도 맞았을걸요, 아마? 예, 그래서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우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연두 이렇게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아사망 시에는 그게 천연두였어. 그래서 이 천연두 때문에 무슨 말까지 되냐면, 마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마마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성왕조의 그 그림을 보면, 그렸던 그림을 보면, 거기에 그 유명한 사람들 그림 보면 다 마마 자국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죽었던 병인데, 지금은 천연두는 아예 없어졌죠? 그래갖고 요즘에는 분리수소 같은 거 안 맞아요. 근데 이제 홍역은 좀 있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재말 동의수세 보건이 있어요. 이게 사상의학인데, 이 사상의학은 뭐냐 하면, 똑같은 약이라도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체질을 나눠서 태양인, 태음인, 그 다음에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그 체질에 맞는 치료 방법이나 약을 처방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의수세보험이라는 거. 그래서 사상의학의 이제 수립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식물학을 보죠. 실증적인 뭐냐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자연을 관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자, 대표적인 게 색경이라든지 산림경제. 색경과 산림경제는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제 요거는 그 농서거든요. 근데 농서는 뭘 키우는 거예요? 작물 같은 거 재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식물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기록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정학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학전. 네. 그래서 정약전에 쓴 유명한 자산어보가 있죠. 자산어보. 그래서 이 자산어보는 왜 씌워졌냐 하면 배경을 보면 그 정약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약용의 형이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신유학기 때 그 흑산도 갔잖아요. 그래서 흑산도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흑산도가 흑산 싫다. 그래서 그 정약전은 뭐라고 자산도라고 했어. 자산도. 그래서 자산도, 그러니까 흑산도의 그 어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어부가 알려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어류들, 이런 것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책이 뭐냐면 자산어부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상어의 종류들도 나열되어 있고, 그 개별적인 습성, 이런 것도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갖고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실제 보고, 경험하고, 듣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실증, 꼭 시각의 정신이 반영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산어보는 이제 쓰다가 정약준이 흑산도에서 죽거든요. 그 유배지에서. 그래서 자산어보가 이제 그냥 뭐냐면 그냥 잊혀질 뻔 했어요. 왜냐면 자산어보가 이제 죽고 나서 어디에 사용했냐면 그 정약존의 그 밑에 종이 있어. 종이 있는데 종이 집을 만들 때 벽지 있죠. 벽지로 이제 사용했다고 해요. 예. 그런 거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정영이 뭐냐면 이제 기하게 풀려나서 한번 그 자기 형이 종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 방문하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와 이게 한지로 막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야. 벽지가.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 형의 글씨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정약전에 쓴 자산어보예요. 그래 안 되겠다 해서 이 자산어보 벽지 있는 것을 차대로 다 뺏겼다고 해요. 필살내가지고 지금까지 남게 됐다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정약전에 자산어보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농소가 있죠. 농소 부분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때 이제 농소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성리학적인 농소와 그 다음에 성리학적인 농소를 이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고요. 자, 성리학적인 농소는 성리학적인 어떤 예민사상, 이거 농본주의 일각한 이제 책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그 농사법, 기법 그런 것들을 소개를 했지만 그 안에 또 성리학적 가치관이 또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 특징은 뭐냐면 지주전호제가 이학법을 바탕으로 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법 계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직설이 있었죠. 이게 대표적인 책인데 조선적인 농사직설을 계승한 것이 그 신속이 쓴 농가집성이에요. 농가집성. 예. 이 농가집성은 종전의 책을 또 정리하면서 지주를 그대로 승인하는 방법에서 농법개혁만 했다. 농법개혁만. 그러니까 어떤 농업을 통해서 사회적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그냥 농법들을 정리해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탈주제학적인 어떤 농서들, 그러니까 실증을 바탕으로, 시각을 바탕으로
그 탈주제학적인 어떤 농서들은 일단은 단순히 농법만 적어놓은 게 아니야. 농법도 적용했겠지만 농사기술도 그 외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어떤 이상향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대안도 제시했고, 그리고 농민들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도 보고 적은 것들을 실증에 바탕으로 해서 기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대표적인 책들을 보면요, 박세당의 색경이 있죠. 색경. 농가 집성을 비판하고 지주를 비판하면서 곡물 제법법 외에 채소나 가수, 하초 재배, 양장 기술 같은 걸 소개했다. 요거는 이제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조선 후기 때 상품작물 재배하고 관련돼 있어요. 조선 후기 때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농산물이 상품화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재배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삼년 경제가 있어요. 삼년 경제는 농촌사람들이 알아야 할 농업 기술들을 이제 있고, 의학 기술도 같이 서술됐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그러니까 농법 외에도 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생활이 필요한 것들을 같이 넣은 백과사전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유기 이문경제지의 바탕이 됐던 책이 이제 산림경제인데,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의학 그 농소니까 농업 기술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의학 기술이 들어갔어. 그 의학 기술은 지금은 뭐 굳이 그거를 특별히 공부하는 사람 없죠. 예. 그러니까 의사 외에는. 예. 근데 그 당시 지식인들은 의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일반 양반 사대부들도 그 자기가 성리학을 공부하더라도 의학에 대해서는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정영호 같은 사람들인데 왜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그 당시 병원과 약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그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학적 지식은 구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마찬가지로 농민들도 자기가 아프면 어디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기회가 없죠. 뭐 병원 해봤자 뭐 제2 뭐 이런 것들은 동서해비원은 다 어디 있는 거야? 서울에 있잖아. 중요 도시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자가치료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지식들이 그 당시 생활 필수 지식이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박지원의 간홍소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농업을 주장을 했는데 이 박지원의 간홍소처는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농기구를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농기구와 조선에 사용된 농기구의 기능과 장점들을 다 같이 비교해서 실어놨어. 그런 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원경제지가 있는데 서울의 임원경제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그 농촌생활 백과사전이에요. 그래갖고 그 정조 때 그 한국과 중국 저서 한 900여 종을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이걸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한 책이 임원경제지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농업기술 외에도 그 경험 분홍, 경영 원리를 바탕한 임노동에 입각한 지주지를 구성해 체계시켰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게 또 뭐가 있냐면 그 종조부라고 해서 고구마 재배법도 있어요. 고구마 아시죠? 네. 고구마는 어디에서 건너왔어요? 일본에서 건너왔잖아. 근데 일본에서 건너올 때 사람들이 고구마를 안 먹었어. 왜 안 먹었냐면 못생겨서. 지금 이제 되게 웃긴데 고구마가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구마를 못생겨서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벌레 먹으면 상당히 뭐죠? 기피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고구마를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고구마가 그 거친 환경에서도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구황작물로 사용하죠. 감자와 함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으면 가뭄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구마 재배법 같은 걸 널리 알리려고 했거든요. 이것도 뭐 약간 이제 고구마하고 좀 다른 예지만 고구마의 사촌 동생이 있죠. 감자도 처음에 침대육에 들어올 때 유럽 사람들 안 먹었거든요. 왜 안 먹었냐면 못생겨서. 네, 기괴하게 생겨서 안 먹었다고 해요. 근데 먹어보니까 뭐예요? 맛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자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감자 요리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상업혁명 때 가난한 노동자들이 노동을 할 수 있었던 식량이 됐던 게 뭐냐? 감자예요. 그래서 감자가 없었으면
진짜 상호병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음식이었거든요. 재료고. 자,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역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서유가 쓴 유명한 책이 또 하나 있죠. 예전에 설명한 의상경제책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 의상경제책 뭘 여기에 제시했다고 했어요? 둔전책. 국가가 운영한 국유농장 있죠? 둔전. 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나왔어. 잠깐 저기 예전 객관식 때 잠깐 언급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유고가 이제 임원경제지나 의상경제책 같은 그런 유명한 책들 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인다. 형성평가 풀어볼게요. 형성평가. 자, 122페이지 3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책 이름을 써보고 가의 책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 보면 서자 출신 한의원이 된 허주는 선조 7년에 내의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후에 선조 39년에 의관 출신으로 가장 높은 종일품 충록대부에 동의했다. 그의 왕명에 따라서 노력으로 강의국 2년에 편찬한 책이 그 유명한 동의고망이죠. 동의고망. 그래서 이 동의고의 특징이 여기 밑에 쭉 정리했어요. 그래서 종래 의학이 궁상적 이론을 배격하고 실용성을 강조했다는 거. 항약을 중요시하여 640개의 항약을 한글로 표기했고, 항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죠? 중국 약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한 약재죠. 예. 그리고 항약을 중요시하는 것은 롯데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 고려 말기 때부터 그 항약 보공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약 구국방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 그 정통을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 경험을 되게 강조했다. 임상적 경험이라는 거는 환자를 치료한 경험도 있죠. 처방전이나 이런 것들 이제 바탕으로 경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했고, 그 다음 병증에 따라 병에 대한 해석과 약 처방을 모두 수록하고 출전과 그 다음에 그 민간 처방님 본인의 그런 경험까지 다 기록해서 적어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서자 출신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종일품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되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건 아주 되게 예의적인 거야. 종일품은 거의 당상간 정도 올라갔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아마 이 사람의 업적이 되게 뛰어났고, 그리고 이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거냐면 임진한 때예요. 마중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서자들이 그 조선 역사상 당상간 주민들 그거 올라가지 못해요. 되게 이제 많이 올라가봤자 뭐 종 4품, 5품 정도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한 푼 서형이 적용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33번을 이제 보면, 자, 여기 이제 33번이 이거 아니라 123페이지 이게 이제 했고, 123페이지 37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책의 서문 내용이다. 이 책의 명칭을 말해보고 밀주치 왕때 행해진 민생안전과 전후복구 사업 세 가지 쓰시오. 자, 상간벽지에 의사와 약이 없어서 일찍 죽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 곳곳에 약주가 많이 나기는 하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 이들 분류하고 지방에 불리는 이름도 같이 써서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하라. 그래서 세왕이 즉위한 지 3년째 경술련의 피로서 이 사업이 끝났다. 요거 보면 이제 단서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하나가 우리나라 곳곳에 약초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항약이죠. 항약. 비싼 중국 약재가 아니라 비싼 중국 약재가 아니라 항약을 쓰는 그런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왕이 즉위한 후. 세왕이 즉위한 후 누굴까요? 강해군이죠. 강해군 때. 근데 주의할 것은 이미 이거는 선조 때부터 행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강해군 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동의보감은 그 허준이 혼자 썼지만 그 뭐냐면 허준이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어갖고 쓴 건 아니에요. 왕명을 바꿔 쓴 거야. 왕명을. 그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책은 그 강해군의 정책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전후 복구사 같은 것들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자, 128페이지 55번은 이건 약간 좀 다른 건데 지리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리서. 그래서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택리지하고 동국지리 지도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택리지 동국지도도 실증적인 측면이 있다. 도로는 심리마다 짧은 성표시를 했고 주요 시설로 나타낸 기호로 표시해갖고 오늘날 이제 근대 지리서의 어떤 포기법과 비슷하게 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요. 그냥 한번 적어놓은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뭘 좀 아실 필요가 있냐면 택리지 있죠. 이중에 택리지인데 역사학에서는 이거 별로 강조하지 않는데 지리학에서는 되게 강조하는 이 부분이 택리지. 근데 역사학 쪽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봤고, 자,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호남 논쟁. 호남 논쟁도 예전에 한번 객관식 때 단독 문제로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라든지 그냥 한국사 능력에서도 많은 다룬 테마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호남 문제 뭐냐? 호남 논쟁은 17세기 때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항학파의 논쟁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18세기 때 이게 같은 서인 안에 노론 내에서 논쟁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노론과 경기도 노론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노론을 이제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호론이라고 하고, 경기도 노론을 좀 진보적 입장이고 낙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자, 그러면 이 18세기 때 보통 호남 논쟁은 이 18세기를 얘기해요. 17세기보다는 이제 역사에서 18세기를 좀 얘기하는데, 18세기에 왜 같은 노론에서 송시열 밑에 있는 제자들 밑에서 왜 그 논쟁들이 펼쳐졌냐? 이거는 뭐냐면, 자, 그 노론의 그 우두머리가 누구죠? 송시열이죠. 그 송시열이 제일 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그 이예요, 이. 그래서 이제 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 그의 노론들이 여러 책들을 만들고 뭐 사상서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이의 이론 중에 전 시간에 언급했던 뭐가 있냐면 이통기국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통기국론. 이통기국론은 이제 뭐냐면 모든 사물 속에는 뭐가 있죠? 이가 내재되어 있죠. 이게 이통이야. 그러니까 이통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인간이나 동물이나 인간 안에서도 그냥 상황 안에서도 신분별 있죠. 왕이나 사대부나 일반 평년 노비나 다 뭐가 있는 거야? 보편적 네가 있는 거야. 네가. 근데 사상은 이렇게 보편성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차별이 등장해요. 차이가 생기고. 그거 어떻게 설명해? 이건 뭐냐면 기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는 똑같아요. 이의 보편성은 다 똑같죠. 그럼 이통기국지도는 잘 해석을 하면 이게 좀 약간 모순된 점이 있어. 이통은 뭐예요? 보편성이죠. 근데 기국은 뭐예요? 차별성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점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그 후에 해석이 달라져.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의가 강조하는 거는 이통기국 중에 어디예요? 이통이죠, 이통. 이통을 강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론들이 집권세력이 되면서 이게 이제 자기가 기득권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종전의 이의 사상들도 보수적으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이통 기국 중에 이통보다는 어디를 더 강조하죠? 기국, 차별성을 강조해요. 차별성.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뭐냐면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들 중에 일부는 그 당시 조선사의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나 그 다음에 청나라 문화, 서양의 어떤 문화들을 받아들였잖아요. 이걸 겪고 나서는 이걸 이제 종전에 성리학적 가치관을 갖고 설명을 못하는 거야. 성리학적 가치관은 뭐야? 질서는 차별, 질서,
차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근데 새로운 사상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보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리학은 버릴 수 없고 이의사상은 버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통 기국 중에 어디를 또 강조하면서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흐름을 해석하려고 했냐면 이통, 보편성 이걸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해석, 사회적인 변화들을 해석하려고 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호논과 낙놀이 충돌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런 그 호남 논쟁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논쟁 과정을 좀 볼게요. 이 논쟁 동안 과정이 한 100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 맹자와 중용에 있는 주제의 주의 해석을 가지고 그 당시 송시현의 제자였던 건상한 문화의 한원지와 이간희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원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지만 낙론을 주장하죠. 호논을 주장하죠. 그래서 인물 성의론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간은 그 낙론을 지지하죠. 그 인물 성동론을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원지인과 이간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게 대해서 그 스승이었던 건상아가 그 당시 누굴 지지하면 한원지를 지지해. 호논을.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이간은 김창원이나 박필준이나 이재 같은 사람이 이간이 주장한 인물 성동론을 지지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출신들을 보면 되게 한원진이나 이런 건상아 쪽에 있는 인물들은 충청도 노동이에요. 충청 노동. 예. 근데 이에 반해서 김창원이나 박필준 이간 이런 사람들은 사는 곳이 어디냐면 그 경기도 지역, 서울 지역의 노동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는 지역에 따라 이게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충청도는 좀 낙후됐다고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좀 약간 중심부에 소외됐죠. 그리고 외부에 어떤 그 문물이 별로 없잖아. 접할 기회가.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어떤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보수의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에 반해서 경기도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문화가 발달됐고, 그리고 외래 문화들이 많이 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통로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진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좀 진보적인 색깔이 강하고 이에 반해 농촌 지역은 좀 약간 보수적인 색깔이 좀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보를 얼마나 접하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 간의 논쟁이 거의 100년 동안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논쟁을 했냐? 이 사람들이 논쟁을 했던 것은 이제 그 뭐냐면 인물 성동의론과 그 다음에 성범신동의론 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성 동의론은 뭐냐 하면 인간과 물성이 똑같으냐 다르냐라는 논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이었던 성범신 동의론은 뭐냐면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똑같으냐 다르냐 이런 논쟁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런 논쟁이 우리 입장에서 되게 뭐냐면 좀 약간 독립공단적인 측면이 보이지만 그 당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심성론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는, 사물을 보는 차이점에서 또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호논은 인물성동의론을 이제 보면 호논은 인물성의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인물성의는 뭐냐면 인성과 물성은 인간의 마음과 그 다음에 물질, 짐승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야. 차별성을 강조하죠. 차별성. 그래서 이통 기국 중에 어디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국을 강조하는 거죠. 예, 인물성의론은. 근데 이에 반해서 낙론은 인물성동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인성과 물성 그리고 인간의 짐승의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야.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 강조해요? 이통 기국 중에 이통을 강조하는 거죠. 보편성. 그래서 이제 그 후자는 호논, 뒤를 낙론이 나왔는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사회 현상들, 신분제라든지 그 자연과 청남 문화 수용 이런 것들도 해석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신분제를 좀 해석해 보면 자, 인물성의론과 인물성동론 입장일 때 신분제 어떻게 볼까요? 인물성의론은 신분제를 상당히 뭘까요? 인정하죠. 왜냐면 인간과 성인의 인간과 그 뭐냐면 물질의 마음은 다르다니까. 아까 이제 성동동 신론하고 연결돼가지고 성인의 마음과 그 다음에 범인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죠.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럼 신분적인 차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방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의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고 차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신분제를 뭐냐면 인정해요. 중화사상도 다르게 해석하죠. 중화사상. 자, 오랑캐와 중화는
다를까 똑같을까? 인물성 이런 있잖아. 다르죠? 어디가 우위죠? 중화가 우위고 오랑캐가 밑에잖아. 그러면 청나라는 오랑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나라의 문화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에 반해서 이제 호노는 또 자연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연과학에 대해서. 자연과학에서.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겠죠? 왜냐면 인성과 물성은 다르니까 인간이 더 우위니까 물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과학이나 되게 부정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를 찬성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 이제 뭐냐면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는 입장이 무슨 일이냐? 호논이고요. 낙론은 또 반대야. 낙론은. 자, 인물 성 동론을 주장하니까 인간과 물성의 마음이 똑같고 그다음 성인 범동론을 주장하니까 성인의 마음과 그 범인의 마음이 똑같죠. 그럼 신분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신분제에 반대하죠. 왜 똑같잖아. 기본적으로 이통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신분제 차별을 주장하는, 아니 신분제 완화를 주장하고요. 두 번째는 청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또 받아들일 수 있죠. 중화와 오랑캐는 기본적으로 뭐죠? 똑같죠. 오랑캐는 청나라죠. 그러니까 또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물성과 인성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연과학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낙론은 이렇게 인물성동론이나 그런 성범 신동론 이런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서울의 문제에서 서울차별에 대해서 호노는 서울차별 인정하죠. 낙론은 어떻게 할까요? 서울차별 부정하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호논과 낙론 이렇게 좀 기억을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호논은 이통 기국 중에 기국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기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낙론은 이통 기국 중에 뭘 강조하죠? 이통을 강조하죠. 상대적으로 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주기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의할 건 주기론과 주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기론을 이양학파, 주기론을 이해학파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기론과 주기론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어떨 때 리와 기가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주기론, 주기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학파에서도 이통기국론을 해석가지고 이렇게 주기론과 주기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승 관계를 좀 볼게요. 후에 19세기 때 이제 어떻게 계승됐냐 좀 보면요. 거기 이제 166페이지 표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충청도 노동 호논인데, 호논은 이제 세조정치기에 정치 세력으로서 뭐냐면, 소멸돼요. 풍양 조시로 끝나가고,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고 없어져.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낙론이 이제 정권을 계승하거든요. 그래서 낙론은 해석을 어떻게 할까 또 갈려지는데, 자, 주기론을 좀 더 원칙적으로 해석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질 문명이라든지 자연과학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은 북학사상으로 계승이 돼요. 북학사상 낙론은. 근데 거기에 보면 이통 기국에서 이통 있죠. 이통을 상당히 뭐냐면 성리학적 가치가 좀 보수로 더 해석한 점이 있어. 이 사람들은 상가 오륜만 강조해. 그러면서 뭘로 빠지냐면 주리에서 벗어나서 유리론을 해석하고 유리론. 예전에 얘기했죠. 유리론, 유기론 같으면 주리와 주기는 대등한 관계에서 한쪽이 우위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쪽을 강조하는 거고. 근데 유리와 유기는 뭐죠? 하나는 중요한 역할이고 하나는 다 부수적인 역할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니를 강조하면서 유리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위전척사 운동을. 그래서 책에서는 호논을 위전척사 운동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문문책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어디서 다 나왔다? 낙론에서 나왔다는 낙론에서. 그래서 나중에 낙론, 그러니까 노동파의 위전척사 운동은 되게 1, 2기에서 주장하죠. 그래서 1기, 2기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노동 계열이야. 근데 이제 이것이 영남 남이론 쪽으로 영남 안이소 쪽으로 가서 영남파, 이양학파 있죠. 제하에 머무르는 남인 계열이 이제 주장하면 상기 때 이렇게 이제 좀 주도색이 바뀌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별채널에 갔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형사평가 문제를 볼게요. 18페이지.
118번 18번 문제 볼까요? 아, 18번 문제가 아니라 20번 문제인가? 아, 20번 문제.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와 나의 시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두 주인으로 써보시오 있는데 18세기 초 이학파의 논문의 중심 인물이었던 건서와 문인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제기가 되어 혼합 논쟁이 시작되는데 한원진은 아까 얘기가 좀 뭘 주장했죠? 한원진이 주장한 것은 인물 성의론이죠. 그 다음에 이가는 인물 성분론이죠. 그래서 이제 가의 입장은 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성시현 문화의 학문을 출시 계승하여 성인과 범인, 사람과 짐승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신분 질서와 지주조 노제를 공고히 했다. 이통 기국 중에 기국을 강조하는 그 주기파고, 나의 입장에서 낙론은 성인과 범인의 바움이 같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일반민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노비 서울 문제에서 개혁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양명학을 이제 볼게요. 양명학. 자, 양명학은 그 당시 이제 성리학 교조화, 형식화의 비판을, 왜냐면 17세기 들어가면 이제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형식화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천성을 강조하면서 17세기 후반부터 소논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용해서 주로 이제 종친들 또 사이에 확산되는 학파가 그 양명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선후기 때 새로운 사상의 경향을 보면 중상주의, 중농주의, 그 다음에 양명학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상주의는 주로 누가 수용을 했죠? 중상주의는 노동 쪽, 집권 노동 쪽이고 그 다음 중농주의는 남인계열, 근기 남인계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양명학은 소동계열이 수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양명학을 이제 들어가는 양명학의 이제 발달 과정을 좀 보면요. 그 양명학은 17세기 초반부터 들어와서 약간 이제 관심 차원에서 이제 수용을 했다가 그 다음 17세기 후반에 소논학자들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이후에는 그 양명학이 이제 그 서울 출신, 서울대 가하고 이제 전승이 되는데 소논 중에 상당수가 누가 많이 있냐면 종친 세력들이 많아요. 종친 세력들. 종친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보통 왕을 중심으로 해서 10대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원친에서 좀 약간 벗어나는 안에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종친하는데 이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강화도 중심으로 발달됐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성이나 서울, 충청도 지역의 상업의 어떤 발달한 곳을 바탕으로 해서 호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얘기했죠. 양명학은 성리학과 다른 거야. 성리학은 되게 차이나 차별을 강조하죠. 근데 양명학은 차이와 차별을 부정을 해. 평등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분제를 타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측면이 대응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양명학은 이제 확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정제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제도. 그래서 정제도가 이제 그 당시 조선의 수용된 양명을 체계화된 그 인물인데 존엄만문일체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존엄만문은 두 개가 다른 책이에요. 존엄은 양명학 기본 이론영학 쓰고 만물일체설은 또 다른 책이고 두 개의 책을 썼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들은 일반민을 도덕적 실체로 강조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친민이라고 하죠. 친민. 친민인데 요거는 뭐 정제도가 처음 주장한 거 아니고 그 왕양면이 주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나중에 또 얘기를 할 때 그 보통 그 친민이나 그 반대만 신민이죠. 주장에서 신민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말은 어디냐면 대학에 나왔어요. 대학. 원래 대학은 어떤 책이에요? 대학은 독립된 책이 아니죠. 독립된 책이 아니라 어디에 한 편이죠? 얘기의 한 편이잖아요. 원래 대학은 그 대학 편이 있어. 그래서 이걸 대학 고분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고분. 그러니까 주자가 해석을 붙이기 이전의 고분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친민이라고 적혔어. 백성을 친하게 한다. 그러면 백성을 친하게 한다는 거는 백성을 뭐냐면 평등하게 보는 거죠. 친구처럼.
그래서 백성을 일반민을 뭐야? 도덕적 실체로 인정해요. 근데 주자가 이 대학 고군을 보고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대학 고군에 줄을 붙여가지고 독립된 책을 만들었잖아요. 대학이라는. 그때 이제 그 만들 때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걸 신민을 고쳐가지고 신민이라고 했어요. 이거 잘못된 글자다. 그래서 새롭게 백성을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새롭게 백성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대부가 지식인이 백성들 뭐죠? 교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교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도덕적 실체 인정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이런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세윤은 이제 양명하게 본 것처럼 그 양반의 신분제 폐지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생리와 신뢰를 강조했다. 그 니는 강조하는데 이때 니라는 것은 우리가 성리학적 가치관의 니를 말하는 건 아니고 생활 속의 이치,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제도의 운영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좀 신학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나는데, 자 그리고 양명화 외에도 뭐 심진리, 견물치지 뭐 그런 것도 있죠. 심진리는 이제 마음이 니고, 그래서 견물치지는 이거는 또 성리학에서 강조해요. 성리학도 건물치지 강조하거든요. 근데 성리학과 그 다음에 양명학의 건물치지는 다르죠. 이거는요. 자, 성리학의 건물치지는 뭐예요? 견물은 뭐죠? 바깥에 있는 사물들을 일일이 니를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니를 깨닫는 방법 아니야. 이게 건물치지인데, 근데 이것은 그 뭐냐면 그 양명학의 건물치지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지가 있죠. 양지를 바로잡아서 양지를 바로잡아서 그러니까 힘을 바로잡아서 내 양지에 도달하는 것을 건물치자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양명할 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조금의 양심을 바로잡아서 어디에 도달하는 거? 치지는 뭐야? 내 양지에 도달하는 거. 원래 타고난 도덕성에 도달하는 거. 이걸 이제 건물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건물치자도 해석이 다르다는 거. 주작이라는 양명학인가?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그 중국사 할 때 양명학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부분이 이제 잠깐 언급됐어. 객관식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들이 됐다.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양명학은 한마일제 시대도 계속 개성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박은식이라든지 정인보 이런 사람들이 양명학 이제 부흥을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이 가지고 시대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양명학을 대항으로 이제 유교를 새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활할 때 박은식과 정인보 그런 사람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이 자세한 내용은 또 부활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19페이지 문제 풀어볼까요? 페이지. 자, 24번, 24번이면 119페이지인가? 앞에네. 119번 21번 문제. 21번. 자, 다음 밑줄 친 기역은 누구이며 그 니은의 학파를 구성한 공당의 명칭을 써보시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니은의 학파가 강조한 유학을 연구한 사람 2명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는 존원 만물일체설 저술하였다. 네. 그 양명의 이론적 체계를 세웠으며 그의 영향을 받아 정원일, 이강명, 이강사, 이근익 등등 양명학자들을 출연하여 강학파들을 형성했다. 여기 보면 이강명, 이강사, 이충익 뭐 그런 사람들 쭉 나오죠. 이자가 많죠. 그럼 뭐야? 종실 출신 많다는 거. 종실. 네. 그래서 종실 출신 중에 이제 뭐 소원계통 얘들이죠. 그러니까 종실 애들이 좀 불쌍해. 얘네들이 그 버스를 제대로 못하거든요. 4대 안까지는 망의 기준 4대까지는 버스를 못하고 그런데 또 여기 이제 4대 이후부터는 버스는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망시에서 배척을 하죠. 이 사람들은 좀. 그래서 정권에서 좀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기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정제도. 분당은 어떤 계통이죠? 소론. 그 다음에 후에 이제 구함할 때
그 양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야? 박의식이나 정인보 이런 사람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조선시대 해안을 보자. 조선시대 해안. 자, 조선시대 해안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전에 아주 기가실 때, 예전 기가실 때 시험 문제 나왔는데 거의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한국사 능력 검증은 그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그림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림 주어지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 특히 조선후기 때 그림들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약간 훑어볼 필요는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조선시대 그림을 이제 보면 해화사를 보면 4시로 나눠요. 15세기, 16세기, 그 다음에 그 17, 18세기, 그 다음에 그 19세기 이렇게 묻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15세기 이제 그림을 볼게요. 15세기 그림. 여기 하원화와 그 다음 문인화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네. 하원화, 문인화는 뭐냐면, 하원화는 이제 그 조선 왕조의 도화서라는 기구가 있어요. 도화서는 전문 그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신분도 되게 뭐냐 중인에서 이제 양인 정도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소속된 하원에서 전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린 거리 하원하고요. 그 다음에 문인화는 뭐냐면 관료나 문인들이 취미삼아 그린 거야. 취미삼아. 이건 두 가지 그 흐름이 동시에 있는데, 자, 하원화에서 그린 것을 보면요, 되게 이제 몽유도운도나 채경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몽유도운도죠. 안개리스. 이 몽유도운도는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신성이 거주한 이상세계를 표현했다고 이제 하는데, 안평대군의 꿈을 그리고 이제 꿈얘기를 가지고 그렸다고 하는데, 몽유도운도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몽유도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상상 속에 그런 것을 상상하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문인도 같은 게 고상관수도가 있거든요. 강의안에 고상관수도. 그래서 이 고상관수도 뭐냐면 한 사람이 멍하니 물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걸 통해서 그 무념무상의 어떤 인문의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다.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두 개, 몽유도운도하고 고상관수도 두 개 정도거든요. 15세기는. 그래서 15세기 작품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16세기 때 그림을 볼게요. 이게 좀 넘어갈게요. 부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사군자라든지 산수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풍도 이러는데,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하원화 중에 여기 보면 이상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제 송화보울도라는 책이 있어요. 송화보울도. 이 송화보울도는 바이튼에 뿌리받고 있는 늙은 소나무를 그린 거예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다 있다거든요. 보통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을 내세울 때 이 소나무를 되게 강조해. 소나무를. 그래서 이 소나무가 상당히 뭐냐면 그 기조가 있고, 상당히 뭐냐면 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그 가치관을 잘 반영했다 해서 잘 그리는데, 요 이상제 송화보울도는 이상제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국 작품을 모방한 거야. 이 사람 노비 출신 하원도 유명한데, 그래서 좀 모방작이다. 자,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문인화에서 이제 보면, 문인화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대나무나 포도, 매화 이런 것들 그리거나, 그 다음 심사임당 아시죠? 네. 심사임당은 누구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 벌레 이런 것들 묘사했다. 그래서 보통 이의 어머니라고 보다는 이제 이 사람 화가로 이제 더 알려달라고 이제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검 중에 16세기 많이 나오면 심사임당 그림 나오거나, 아니면 그 송화보울도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 발려주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나오면 몇 세기 때다. 고상관수도나 몽유도운도 나오면 몇 세기 때? 15세기. 그 다음에 송화보울도나 심사임당 작품 나오면 16세기.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때인데,
17세기 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김명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명국.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신사로 갔다가 일본 사단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통신사도 오면 이제 막 일본 애들이 그 당시 이제 그 통신사의 어떤 글씨라든지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한 줄 쭉 이렇게 줄 쓰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통해서 그 김명국이 그린 뭐 이렇게 달마도나 설정기로도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상당히 뭐냐면 널리 일본 학교에 영향을 줬다. 이게 한번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8세기 넘어갈게요. 18세기 때가 중요한데 18세기 때는 이제 딱 하면 무슨 산수화 유명하죠? 진경산수화. 그래서 예전의 산수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강산을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되게 중국의 중국의 그림을 모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상적인 모습들을 뭐 상상 속에서 그려낸 것들이 많은데, 자, 요때는 진경에서만 아까 말한처럼 우리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의 사나의 모습을. 그래서 이제 해화에 토착화시키고, 그 다음에 조선중화주의를 반영을 했다. 조선중화주의. 그래서 조선중화주의를 이제 반영했는데, 요즘 왜 조선중화가 반환됐냐면, 이때 명말부책이었죠. 명심부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중화의 정통이 누구한테 온 거죠? 조선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중화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이 조선중화주의가 역사학에 반영된 것이 뭐죠? 사만정통론이죠. 그 다음에 미술에 반영된 게 뭐냐면, 진경산수화야. 그 다음에 이제 글씨체에 이제 반영된 것이 동국진체라는 게 있거든요. 동국진체. 세 가지 영향을 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의 아름다운 것을, 문학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노력을 하려고 했고, 우리의 산술 소재로 해서 경치를 그리는, 그대로 묘사하는 진경산수화가, 확산됐다. 그래서 진경산수화를 확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선. 그래서 이 사람이 진경산수화를 개척했던 사람인데, 요 사람의 그림도 좀 많이 나와요. 요 사람도. 한국사 능력검증식. 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왕제색도하고 금강정도가 있거든요. 두 개. 그래서 이왕제색도는 이제 뭐냐면, 이왕상 있죠? 이왕상을 이제 보고 그린 거야. 현장답사까지 하면서 그렸어요. 네. 그 다음에 금강정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그린 거죠? 금강산의 모습을 그린 거죠? 금강산의 모습을 이제 위에서 내려보는 것처럼 전체 모습을 그렸는데, 중국의 북방학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바이산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낭방학법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기법 모사하고 토사를 표현할 때 이제 그렸다는데, 그래서 북방과 낭방학법을 동시에 영향을 받은 게 금강정도다. 그래서 이왕제색도하고 금강정도는 여기는 없지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네. 왜냐면 이게 한국 능력검증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그림들이 나오면 딱 몇 세기 연상하면 되면 18세기. 그리고 누굴 연상하죠? 정선, 진경산수화.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진경산수화의 그런 흐르는 기법은 단순 한사에서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풍속화나 인문화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풍속화에서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김홍도 아시죠? 그래서 김홍도 풍속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야? 신용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영향인데, 요거는 자기 풍속화 그릴 때 뭐 상상 속에 있는 내용을 그린 게 아니죠? 뭐죠? 실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풍속화가 그 당시에 정조가 어떤 개혁 정치를 하는데 국정 자료로 사용했다. 왜냐면 지금처럼 사진이라든지 어떤 캠코더나 그런 것도 없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직접 뭐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아는데 국정자료로 사용했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진경산수화는 그 당시 이제 정선을 거쳐서 김홍도 거쳐 완성이 됐고, 산수화뿐만 아니라 풍속화와 인문화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인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진을 그릴 때 그게 보여요. 어진 알죠? 어진 왕의 그 모습을 그릴 때 뭐냐면 그대로 있는 모습들을 실제로 그렸다. 그래서 조선적일 때 어진 같은 경우에는 양탄자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도 그렸거든요. 그런데 실제 양탄자를 그 당시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 배경화면은 이제 약간 판타지 뭔가 여기 픽션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 조선후기 때 어진 같은 실제 모습을 본 거야. 한문석 아래 의자에 앉아있는 어떤 어진을 그렸다.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조선왕의 어진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어진들은 태조, 영조, 그 정도 어진이고, 다 뭐예요? 없어졌어. 물론 예전에 있었긴 있었는데, 뭐 전쟁 기간 동안이나, 뭐 6.25 전쟁을 치면서 불타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어진들. 예. 자, 뭐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거기 보면, 그 풍속화의 유행에서 이제 18세기 때 조영석, 김홍도, 김등식, 신윤국, 강세왕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좀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 김홍도는 꼭 아셔야겠죠. 김홍도 정조 때 그 활동했던 사람이고 정조의 그 측근세력이었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정조부터 발달돼갖고 이제 했다가 이제 있는데 김홍도가 있고 풍속화를 많이 그렸고요. 이건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김홍도 그림은. 그 다음에 또 거기 신용복 같은 사람이 신용복은 뭘로 유명하냐면 성풍속도 그린 거. 오늘날 말하는 포르노 야동을 많이 그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여자의 모습을 자주 그렸다. 지금은 남자보다 여자 그 사진에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주로 그리면 남자들 모습 그렸거든요. 여자들의 모습을 그려도 그 여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뭐냐 상강오륜에 입각한 어떤 정조를 지키는 품위가 있는 여자들만 그렸는데 신용도의 그 여자들의 모습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이제 그려요. 특히 이제 남자와의 어떤 성관계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전 관계도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용국의 그림을 뭐라고 해서 추나라고 했어. 추나. 그래서 이제 일반 사대부도 욕하지만 뒤에서 다 보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 당시에는 그 신용국의 그림이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 넘어오면서. 그래서 근데 김홍도는 좀 알려져 있는데 신용복은 거의 알려지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강세왕이라는 사람인데 강세왕은 뭘로 유명하냐면 그 명함법 같은 거, 원군법 있죠. 명함법, 원군법은 우리나라 정통 그 합법은 아니고 어디에서 건너온 거죠? 서양에서 건너온 거죠. 그래서 명함법과 원군법을 처음으로 동양화에 사용했다. 이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 넘어가죠. 19세기. 자, 19세기는 좀 약간 뭐냐면 복고적이고 그런 게 학풍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보통 18세기 때는 실용적인 학풍이 유행했죠. 시학적인 학풍. 그러니까 보고 직접 듣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19세기 때는 복고 학풍. 그러니까 복고 학풍은 15, 16세기 학풍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실제 모습보다는 자기가 상상 속의 그림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양반 이제 사대부들 주로 양반 사대부 중에 서울에 살고 있는 양반 사대부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제 그림들이 많은데 자 거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거 그림을 보면 김정희를 볼 수 있어요. 김정희. 김정희인데 김정희가 이제 난초라는데 난초는 김정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대부들이 그 뭐냐면 많이 그렸던 난초는 그린다고 하지 않죠. 친다고 하죠. 그래서 난초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 난초를 칠 때 그 자신의 몸가짐에 따라서 뭐예요? 이 난초의 모양이 달라져. 상당히 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신 수양으로서 이 난초를 치거든요. 그래서 김정희도 난초를 잘 쳤고 그다음 우리가 아는 대원군 있죠. 대원군도 난초를 잘 쳤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김정희 하면 뭐 난초도 했지만 뭐도 유명한 세안도가 유명해요. 세안도.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이나 수능에 항상 19세기 딱 나오면 뭐가 나오면 세안도가 나와요. 세안도는 이제 뭐냐?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 뭘 그려놓은 거죠? 세안도는 그 소나무를 그린 거예요. 소나무. 그래갖고 이제 그 소나무를 왜 그렸냐? 소나무는 사시사철 다 나잖아. 봄, 여름, 가을 있잖아. 근데 추운 겨울에 유일하게 뭐냐면 살아있는 그리고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나무하고 측백나무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는 상당히 지조 있는 그림인데 요거를 그려놓은 것이 세안도예요. 근데 이거 보고 직접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유교적 이상에 따라 이제 자기가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평시에는 이 사람 진가를 몰라요. 근데 언제 진가를 알게 된 거야?
겨울처럼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되잖아. 이걸 소나무에 빗대서 이제 그린 거죠. 이 세완도를 그릴 때 이제 김정일이 어떤 때냐면 좀 고난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주도 유배에 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고난 시기잖아요. 그래서 세완도를 그린 거야. 그리고 세완도를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주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중국의 그 문인들 있죠. 이렇게 줬어. 그 당시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 인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인도 이걸 보면서 거기다 격려 댓글을 써줬어요. 어느 날 격려 댓글. 악플이 아니라 선풀 써준 거야. 그러니까 세안도 펼치면 여기 그림이 있고 쭉 뭐냐면 댓글이 쭉 달려있어. 격려 글들이. 예. 그래서 오히려 그림보다 더 많아요, 이게. 예. 그래서 세안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안도는 실증적인 그 학풍이 아니라, 시각적인 학풍이 아니라 뭐다? 복고 학풍이야. 자기 보고 그린 게 아니라 그 뭐냐면 상상 속의 그림을 그린 게 세안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하원하우스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거기 장승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승업은 이제 그 그림을 되게 잘 그렸다는데 군마도 호치도 삼인문연도 이런 데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유명하죠. 그 예전에 하면 치아선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치아선 장승업 관련된 영화. 그래서 이 사람은 술과 여자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술과 여자를 끼고 이제 그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런데 이 사람도 원래 하원하라고 하는데 도화서에 있었긴 있었어, 이 사람도. 근데 1년도 있었지 않았어? 이 사람 6개월 있었나?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나와버린 거야.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림만 그린 거예요. 술 먹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 그래서 거기 치아선 영화 보면 장섬의 그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했냐면 장섬이 그 도장에 붙는데 보니까 신기하니까 그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죽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여튼 뭐 그 장섬 같은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동골도, 서골도라는 게 있어요. 동골도, 서골도. 동골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서골도는 이제 경복궁이고 동골도는 뭐죠? 동골도는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그린 건데 창덕궁, 창경궁 그린 건데 예전에 한번 EBS 강의할 때 궁궐 정무가가 나왔고 그 19세기 때 그렸던 궁궐도 있죠? 창덕궁과 창경궁 그림을 보고 궁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19세기 때 그린 거예요. 예. 자,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나라는 것도 미나, 민중대의 그림. 그래서 특정한 알려진 사람 없이 뭐 해나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이런 것들이 그려졌고요. 미나. 그래서 미나도 가끔씩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많이 나와요. 네. 이 사람은 그냥 누가 그렸는지 알려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죠. 서해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동국진체. 네. 동국진체는 이제 왕이지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 독특한 그 서화인데, 서치인데, 그래서 18세기 때 이서, 그 다음에 윤순, 이강사 이렇게 이제 계보 연결돼요. 그래서 이 동국진체도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뭐가 반영됐다고요? 조선 중화주의, 문화주의란다. 조선 중화주의가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서체로서 또 유명한 게 김정희의 무슨 체가 있죠? 추사체 있죠, 추사체.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추사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간략하나 봐. 해어나 뭐 서해 이런 것들 이제 좀 살펴봤고, 요거는 그림과 함께 같이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문제가 나와도 그림이 주어지고 요때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아니면 요 시대의 학풍이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나오면 조선후기 때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조선후기 때 김홍도 그림, 신용국 그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122페이지 볼게요. 형식평가. 자, 35번을 볼게요. 35번. 자, 다음 기억의 조선중화제에 형성된 시대적 배경을 두 주 이내로 서술해보고 니은의 작품, 전선의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했는데, 자,
조선 중화조에는 뭐와 관련된 거죠? 명청 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이 망하고 청이 등장하면서 명나라 이었던 그 정통이 어디도 넘어갔다? 중화의 정통이 우리도 왔다. 그래서 조선 중화주의, 조선의 서울 중화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조선 중화주의고요. 그다음 작품 두 개, 금강전도, 이황제색도 있는데 그거 외워두시라고 했죠. 예.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정선의 금강전도와 이황제색도가 많이 나오니까 파악을 해두시고, 잠깐 지도서 관련돼 갖고 한번 보죠. 아이고. 음, 451페이지.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진경산수화 있죠. 진경산수화. 이 부분 읽어볼게요. 그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죠? 가지고 있는 분들. 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일어나자 조선에서는 병자호란에서 여진족에게 당한 치욕을 조선이 곧 중화라는 의식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하였다. 이런 조선 중화주의는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문학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표출되었다. 우리 산수를 소재로 하여 실제 경치 그대로 그린 산수화를 진경산수화라고 한다. 진경산수화를 선도한 인물은 경제 정선이었다. 정선은 우리의 산천을 두루 답사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산천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그림 기법을 창안하여 거침없이 사생해내었다. 즉 중국 북방화법의 특징적 기법인 선묘로서 바이산을 표현하고 남방화법의 특징적 기법인 문묘로서 토산을 표현하였다. 정선의 이런 진경산수화는 조영석을 거쳐 단원 김홍도에서 꽃을 피웠다. 네. 그 다음 128페이지 56번 잠깐 볼게요. 128페이지 56번. 자,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정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금강정도하고 이황제색도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풍속화를 바라본 조선전개와 후계 인식을 이제 있는데, 조선전개에는 주 내면의 세계,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문인화들 보면 내면 세계를 강조한 것이 하나 있죠? 뭐죠? 그 강의 안에 고상간수도 있죠, 고상간수도.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풀과 벌레, 뭐 포도, 매화, 이런 사신도, 풀, 매화, 이런 그 것들을 그리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조선 후기 때 이제 들어가면 좀 인식이 바뀌는데, 조선 후기 때는 이제 후기의 사회경제 변동을 중시하면서 어떤 이걸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학과들이 등장해서 일상의 여러 모습들 학평에 그렸는데, 특히 이제 풍속화들을 많이 그렸어요. 풍속화.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근현대사 넘어갈게요. 구한말부로.